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아무것도 안 주고 끝. 안녕하세요. 밴쿠버 오렌지 교회 배세원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자녀 교육 혁명 하브루타라는 책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전성수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교수로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기독교 자녀 양육 그리고 유대인 교육에 특별히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얼마 전에 별세하셨습니다. 부모라면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떤 보호자라면 또 선생님이라면 반드시 꼭 한 번은 읽어봐야 할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브루타 부모 수업이라는 책을 쓰신 김혜경 선생님도 그의 책 첫 번째 챕터에서 이 책을 읽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 부모라면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문가인데 자신의 책에서 다른 사람의 책을 권할 정도로 정말 좋은 책이라고 저 또한 확신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 혁명 하브루타 하면 이건 유대인 교육이구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하면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유대인의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들의 가정교육 방식을 배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이 책의 리뷰를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배운다고 할 때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들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이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려서 우리가 잘 적용하면 참 좋은 배움이 되겠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유대인 하면 이미 그들의 탁월함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나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과학자 아인슈타인, 또 델 컴퓨터의 델,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인구 1500만에서 1600만 명인데 그들 중에 이렇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노벨상 수상자의 약 30%가 유대인이고 미국 아이비리그 입학생의 30%가 유대인이고 미국 유명대의 교수 30%가 유대인이고 하버드 대학생의 학생이 30%가 유대인이고 앞으로 이들이 이 세계를 이끌고 이 세계의 중심을 책임질 그런 인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듣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탁월하게 민족이 되었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전문가들도 유대인의 교육에 그 비결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중심에는 가정교육이 있다라고 모두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가정교육을 시켰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들은 정말 네 가지가 분명하구나. 첫 번째, 그들의 교육에는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이다. 그들의 교육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심어준다. 그들의 교육은 엄마 따라해, 아빠 따라해, 우리 가정은 이런 거야 라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자신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자신이 스스로 이것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가르쳐준, 물려준 삶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주체성 있게 삶에서 펼쳐가는구나. 그렇다 보니까 창의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제 개인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유대인 교육에 스며들어 있다.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 첫 번째 챕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는데 책의 저자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자녀 교육의 시작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챕터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는 사랑과 훈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과잉 보호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강한 훈계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잉 보호로 자란 아이와 강한 훈계로 자란 아이는 둘 다 우울증을 앓을 가능성이 많다고 논문 자료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누가 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가? 강한 훈계 쪽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잉 보호가 약화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악한 영향을 준다는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과잉 보호와 강한 훈계는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과잉 보호해서 자녀에게 어떠한 훈계도 하지 않는 것, 부모가 강한 훈계를 해서 어떠한 사랑도 주지 않는 것, 이것은 불균형이고 똑같이 아이들에게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생후 3년 동안 어떤 자극을 받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뇌의 기본이 형성된다. 3년 동안 애착을 형성해야 한다. 3세까지의 성인의 70% 뇌가 성장한다. 우리의 지능과 마음은 뇌세포끼리의 연결망의 결과물이다. 뇌세포끼리 시냅스를 통해 주고받은 신경전달 물질의 결과가 우리의 지능이고 마음이다. 이 저자는 책의 내용을 설명할 때 뇌과학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분의 말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10%의 의식과 90%의 무의식이 있는데 이 90%의 무의식이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의식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대부분 3세 정도가 되면 어른 뇌의 70%까지 성장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뇌세포가 늘어나면서 그 뇌세포가 다른 세포와 연결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이 시냅스가 1000억 개, 막 수십억 개 이렇게 많아지면서 뇌가 커지고 그러면서 그때 받은 자극들이 우리의 무의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3세까지의 아이가 상당히 뇌가 많이 자라는데 그때 부모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무의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의식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성격 같은 것들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렸을 때 이 아이들에게 애착을 해주어야 된다. 사랑을 많이 주어야 한다.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착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존에 필요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모유를 통해서 또 우리 아빠들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상당히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사랑보다 더 필요한 것은 돌봄이다. 돌봄은 직접적인 보호와 챙겨줌, 안아줌이 필수적이다. 사랑을 느낀다 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사랑을 느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는데
그것은 부모의 돌봄을 통해서 이 어린 시절의 아이들은 사랑을 경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아이에게 숫자를 알게 하고 글을 빨리 읽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신뢰감과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이들이 마음껏 탐색하고 돌아다닐 수 있게 안정감을 주는 것, 세상이 참 재미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이 부모님들께 권하고 싶은 것은, 혹시 지금도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계시다면 두 분 다 일을 하는 것은 좀 피해 주셨으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낸다 하더라도 아이가 돌아올 때 맞아주는 분, 아이가 돌아왔을 때 간식을 주는 분, 아이가 돌아왔을 때 있었던 일을 함께 이야기해 주는 분, 그분이 엄마나 아빠면 이 아이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또 우리 아빠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구나, 또 많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구나, 비록 작은 집으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셨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글에서 또 논문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두 분 다 일을 하는 것보다 한 분이 일을 하고 또 아이가 좀 자라면 또 두 분 다 일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저의 생각, 또 많은 책의 내용들이 있으니 우리 부모님들은 꼭 한번 고려해 주시고, 지금 이 아이들이 이 어릴 때에 자기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좋은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참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책의 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애착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아이들은 돌봄을 받지 못하면 굶는 것만큼이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뇌를 자극한다. 그 자극은 시냅스가 뻗어가게 만들고 부정적 정서로 뇌에 저장되어 무의식이 되고 성격을 그르친다. 아이는 나빠진 성격을 가지고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대들고 반항하고 소리 지르고 ADH가 되고 정서장애가 되고 공부를 안 하고 게임에 빠진다. 어렸을 때 잘 돌보지 않는 부모에게 대갚음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수당하는 부모의 메커니즘이고 수많은 청소년의 문제의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했을 때 부모는 복수를 당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뭔가 이 아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잘못된 마음에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불안정한 애착과 공부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무의식에 쌓으면 그것이 성격이 되어 자기도 모르게 평생 두고 부모에게 복수하게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녀를 돌보지 않고 애착을 형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는 것보다 조금은 어렵더라도 한 분은 자녀를 이렇게 꼭 책임지고 또 애착관계를 잘 형성하시고, 물론 직장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님께서는 또 아이들과 요즘은 5분 놀아주기, 10분 놀아주기 이런 책들이 나와서 잠깐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놀랍게도 5분만 10분만 아빠하고 놀아도 정말 애착관계가 확 높아집니다. 아빠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아빠 최고다 이런 마음을 놓쳐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은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5분씩 놀아주는 거,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부모로서의 역할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처벌과 훈계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벌은 위반에 대한 벌을 가합니다. 혼을 내는 것이 목적이다. 과거의 잘못에 초점이 있다. 처벌 대상은 드러난 행위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부모 편에서의 적의와 좌절감이다. 아이에게는 두려움과 죄의식을 심어준다. 누구누구야, 지금 치우고 공부해.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빠가 하라고 했지. 너 이거 왜 안 해? 너 몇 번 해야 말을 알아들어? 하면서 아이가 치우지 않고 정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혼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부모는 아이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 거고, 또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죠. 왜 내가 그때 화냈을까? 내가 왜 그때 아이를 그렇게 혼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혼냈을까? 스스로 좌절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떠냐? 아이는 그렇게 혼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까지 혼날 일을 했나? 그런 의식이 생기고 그런 생각이 들고 혼을 내신 부모님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또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실제로 특히 첫째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에게 네가 혼났을 때 네가 10개를 혼났다면, 그러니까 10개라는 것은 강도 말입니다. 10이라는 혼이 났다면 네가 생각할 때 10의 강도로 혼나는 게 맞았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제가 물어본 아이들은 아니요, 저는 1, 2, 3, 4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1, 2 또는 제로,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부모가 감정적으로 이 아이들을 처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두려움과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럼 훈계는 뭐냐? 훈계는 성숙을 위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이 목적이고 미래의 바른 행위에 초점이 있고, 훈계의 대상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원칙과 규칙에 따라 대응하게 되고, 부모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아이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치워라, 정리하고 공부해라 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럼 아이를 부르는 거죠. 너 아빠가 정리하고 공부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니? 무슨 마음이었니? 정말 그것이 맞는 거니? 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고,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아빠가 5시까지 놀아야 해 하고 시간을 정해줄게. 이제 규칙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칙에 이 아이가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빠가 이제는 10분 전에, 네가 놀이 끝나는 시간 10분 전이나 꼭 10분이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미리 알려주겠다. 그럼 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노는 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제 그렇게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규칙대로 또 방법대로 우리가 정한 그런 원칙대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부모님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런 어떤 규칙의 바운더리가 생기면서 그 바운더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또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처벌을 했는가, 훈계를 했는가, 그것은 이 아이를 보면 잘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훈계를 했는데 이게 처벌이 되었는지 훈계가 되었는지, 아이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부모는 훈계를 핑계로 삼아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소리를 지르면 아이들은 논리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마비됩니다. 큰 소리를 듣는 순간 사고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심하게 학대받는 아이들은 무의식 중에 학대자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학대 행위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때린 부모를 저주하면서도 학대 행위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때린 부모를 저주하면서도 어느 순간 자신이 자녀를 학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비행과 범죄의 뿌리가 되는 것은 처벌입니다. 처벌은 비행과 범죄의 원인인 분노와 공격성과 충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처벌 중에 하나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혼을 내는 거죠. 아이들은 거기에 상당한 공포를 느낍니다. 특히 아버지들, 또 소리 지르는 어머니들은 혼을 낼 때 내가 감정이 격해진다면 참아야 합니다. 감정을 누구리고 또는 감정을 다운시키고 아이를 훈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훈육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하더라도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아이를 훈육해야 하는 것이 나중에 이 아이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악영향을 이렇게 방지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훈계를 핑계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하고 또 많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신체적인 벌을 주거나 혹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너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으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려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부모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면 모든 행동의 목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것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기준을 성취하기 위해 매달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완벽주의자가 되거나 패배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완벽을 위해 달리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완벽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또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패배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고, 패배의식을 가지게 되면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면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또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아이가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자녀가 분노를 품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의 말로 열받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점잖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녀에게 준 스트레스가 자녀의 뇌를 망치고 망가진 뇌는 부모에게 복수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땅의 아이들은 사회나 학교, 가정에서 주는 스트레스로 인해 그 마음속에 분노를 품지 않는 아이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분노가 다른 친구를 왕따시키고 폭력적이게 하고 게임에 빠지게 하고 컴퓨터나 휴대폰을 잠시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살하게 만듭니다. 아이를 노엽게 하여 복수당하는 부모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착이 안 된 경우이고, 하나는 아이를 빨리 가르치려고 든 경우입니다. 애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부해라 스트레스가 가면 이 아이들은 분노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엇나감을 통해서 또는 이 아이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길러짐을 통해서 부모에게 복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첫 번째 챕터의 요지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한국은 이런 경우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밴쿠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이렇게 아이들을 분노하게 해서 노엽게 한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애착, 사랑을 너무 많이 주고
과잉 보호를 통해서 아이를 노엽게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허용하고 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주면서 이 아이가 예의 없게 굴고 친구와 싸웠는데 그 싸움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했어야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육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이 저는 오히려 밴쿠버에는 많지 않나. 그 이유가 한국에서 너무 이런 강압적이고 또 스트레스 있는 상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피해서 외국으로 왔고 또 특히 캐나다라는 땅으로 왔는데 여기서까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로 훈육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과잉 보호를 받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훈육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음에 대한 바운더리가 없어지는 거죠. 바운더리가 없어지니까 더 불안한 겁니다. 이게 오히려 또 아이를 노엽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 너무 또 과잉 보호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어떤 양육 스타일을 새롭게 좀 업그레이드할 훈계를 좀 더 추가해야 할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권해보고, 또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혹시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정말 강압적으로 이 아이들을 노엽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공부하면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데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므로 이 아이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각자가 지금 나의 자녀 양육 스타일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